최민식 씨는 눈물을 품은 화염 방사기. 아, 한 줄로 평가돼. 배두나 씨는 복사할 수 없는 파일. 조승우 씨는 끝없는 물줄기가 파도를 덮친다. 사실 최민식 씨 같은 경우는 너무 우리 또 민식이 형 만나보셔서 민식이 형 아시겠지만 정말 정말 눈물과 물과 정과 이런 어떤 그 감정이 매우 많은 사람인데 그래요? 보통 이제 화염 방사하려면 가스 뭐 아니면 기름 같은 걸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죠. 이 눈물을 가지고 말 그대로 불꽃을 품는 뿜어낸다. 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했을 때 굉장히 뜨거운 배우인 편이죠. 근데 배두나 배우 같은 경우는 뭐 저도 한 20년이 넘도록 이 배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면 뭐 제2의 누구누구 뭐 아니 21세기의 누구누구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배두나라는 배우를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봤을 때도 그냥 이 사람이 자기의 카테고리에 이름이 되는 사람이구나. 절대로 누군가가 복사할 수 없는 그런 파일로서 여기에 딱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복사할 수 없는 그래서 파일이다. 네, 네 그런 표현들을 그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조승우 씨는 끝없는 물줄기가 파도를 덮친다. 네 왜냐하면 고여 있지 않거든요. 왜 보고만 있었습니까? 법을 무기로 싸우라면서요. 정작 본인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여 있지 않은 그 물줄기들을 계속 움직여가는 그런 배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 표현들은 최근에 쓴 표현이 아니고 제가 2004년도에 그때 쓴 표현인데 사실 좀 신기한 거는 그때 썼던 그 표현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게 가장 그분들을 보면서 되게 존경스럽기도 한 와, 부분인 것 그분들은 같아요. 이미 2004년도부터 이런 표현을 봤던 분들이죠. 그렇죠. 네, 네. 아니 이게 이제 수많은 배우분들을 또 인터뷰를 하고 준비를 또 철저히 하십니다만 이게 좀 인터뷰를 하다 보면 진땀 나는 상황도 있어요. 그 뭐 그럴 때도 있죠. 있죠. 네, 뭐 네. 사실 그 어린 배우들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가 아마 유승호 씨가 집으로를 찍을 때 예.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하러 들어왔는데 진짜 너무 귀여웠었어요. 진짜 막 우와 이렇게 귀여운 애가 들어오다니 그랬는데 그날 딱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순간 원래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는 오늘 사진을 안 찍는다 이렇게 듣고 왔는데 보니까 이미 여긴 사진 찍는다는 걸 이 프로님은 더 아시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앉아서 한마디 뿔이 나 있어. 뿔이 나서 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막 얘기하고 앞에서 막 거의 무슨 백일 잔치 할 때 그런 행사하는 그런 사람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막 하는데 그냥 눈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무슨 사탕 같은 걸 막 이렇게 좀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깨물어 먹으니까 녹여 먹어야 맛있는데라면서 갑자기 말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씩 웃는데 내가 저 웃음을 보려고 이 시간을 기다렸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귀여워서 정말 그 사진 보시면 와 얘는 어디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 싶을 그러니까. 정도로 너무 귀여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지 씨도 빵꾸똥꾸 때 제가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빵꾸똥꾸 때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인터뷰를 너무 설경구 씨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뭐 그 시트콤 연기와 어떤 그냥 보통 연기의 차이는 시트콤 연기는 약간 1.5배 정도 빠른 속도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야, 재밌다. 어머니께서 귀에서 근데 기자님 30분 안에 끝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30분이 지나면 애가 주의력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그럴 수 어린인 있죠. 거예요. 아직은. 어쩔 수 없죠. 예, 네. 그거는 네. 그러나 그 30분 동안 그분이 보여주신 어떤 인터뷰의 내용은 정말 놀라웠었어요. 정말. 왠지 모르게 또 진지 씨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네. 또랑또랑하잖아요. 사실 이걸 배우들이 나이 드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거, 성장하는 걸 지켜보는 것도 이 직업의 정말로 큰 묘미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던 거죠. 어쨌든 이게 이제 기자님이 또 이제 영국 유학을 또 가셨는데 영국에도요. 런던 대학교에서 배우학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요. 2018년에 백나 배우 연구소를 열었는데 이게 또 백나 배우 연구소는 이게 또 어떤 곳입니까? 이제 말 그대로 여긴 나는 선언을 하는 느낌이었던 거죠. 나는 이제부터 배우를 연구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한 권 한 권 배우에 대해서 책을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좀 그 백은하 기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배우분들의 이런 거 이 책이 하나 나오려면 작품을 다 보시고
그리고 그렇죠. 같이 일하는 주변 분들 수십 명을 다 인터뷰를 다 하시고 맞아요. 오죽하면 이병헌 씨가 기자님을 보고 BH 형이 엄마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 아, 그러겠네.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쓰여졌다고 본인이 또 칭찬을 그런 방식으로 하셨던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죠. 이병헌 배우 책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개인의 역사가 사실은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역사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게 이 사람은 KBS 공채 탤런트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영화계로 와서 뭐 JSA라는 작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의 영화계를 대표하는 어떤 얼굴이 되었다가 저한테 왜 그랬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변사마가 됐단 말이죠. 공중파 KBS 방송국, 한국의 충무로, 제1한류, 그리고 그 다음에 헐리우드, 그리고 OTT의 시대. 아, 이병헌이란 배우의 개인의 역사가 사실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자료 조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기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년 반 동안 계속 이제 만나셔가지고 시간 날 때 그쵸. 얘기도 좀 나누시고. 네, 연구소에 제 소파가 있는데 네. 그 소파가 약간 마법의 소파인데 거기를 앉으면 12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해. 그래서 희한하게 이제 박해일 배우랑은 한 1년 반 동안 아주 이렇게 되게 길게는 12번 정도 이렇게 만났던 것 같은데 그 만나면 일단 한 12시간씩 앉아 있으니까 한 이야. 150시간 정도 앉아 있는 거예요. 12시간 앉아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뭐가 계속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배우들은 사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30번, 40번, 50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60번. 그렇게 살고 왔던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들을 게 있어요. 결국은 사람에 대한 연구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건 인류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건 또 자서전도 아니고 연구소잖아요. 그럼 연구에 걸맞는 방식으로 배우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한다면 그 인정의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뭐 배두나 배우 같은 경우는 쓰려고 범인이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누군가에게 공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연민을 가지고 노동청 교육청이 봐주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 그들을 아니에요? 어떻게든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어떤 배우가 이런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배두나라는 배우의 그 뇌는 훨씬 더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난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 뇌과학 그 연구소랑 함께 그 fMRI 기계에다가 이 사람을 집어넣고 어떤 영상에 이 사람이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배두나라는 배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를 했었어요. 박해일 배우 같은 경우는 다들 얘기하잖아요. 박해일 배우는 정말 너무 목소리가 좋아. 그럼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안정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주 근거 있게 그 아름다움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 이게 경찰도 수사를 하는데 이 검찰 수사와는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경찰들은 주로 민생 침해 사범, 강력 사건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요.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수사한 것들을 보충 수사를 하고 대기업 수사, 이제 경제 사범 수사 이런 특수 사건 수사를 많이 합니다. 이 미집행자 검거는 오로지 이제 집행은 검찰 수사관 몫입니다. 예. 미집행자라는 게 말 그대로 이게 죄값을 치르지 않은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법의 어떤 집행이 안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 아하. 재산형 집행 미집행자가 있고요. 자유형 미집행자가 두 곳이 있습니다. 네네. 재산형 미집행자는 벌금을 내지 않고 도망 다니시는 분들이고 네네네. 자유형 미집행자는 실형이 선고됐는데 이제 실형이 선고된 거를 알고 그때부터 도망을 도주를 다니는. 그래서 빨리 검거를 하는 게 중요해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아니 근데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도망을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 예전 같으면 구속 수사를 많이 해서
교도소에 수감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아, 한 해 한 4천 명 정도가 이제 도망을. 한 해예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예, 맞습니다. 아,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지금 미집행 금액은 이게 또 엄청나다고 그래요. 예, 수백억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5년 지나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니까 처벌을 안 받고 그걸 시효라고 합니다. 형의 시효. 형의 시효. 형의 시. 선고를 받고 나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걸 형의 시효라고 합니다. 네. 아니 이게 최길성 수사관님은 우리 수사관 분들 사이에서도 검거의 전설로 좀 통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미집행자 전국 검거율 1위 몇 건을 검거를 하신 거예요? 한 1,000건 정도? 네, 1,000건.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있다 보면 하루에 뭐 4건도 검거할 때 있고. 네. 수사관님만의 어떤 이런 노하우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한 1,000명 정도 검거했을 때는 개연성과 규칙성을 찾는 거죠. 도망자는 항상 개연성이 있는 곳에 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든 기록을 살피고 이 사람이 어디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친했던 사람을 또 추적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물고 들어가고 계속. 개연성, 규칙성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이 돼야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중학교부터 범죄를 저질렀다면 지금 40이 됐다 그러면 한 30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록을 모두 대출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10대 때 알고 있던 사람들 주변에 대한 핸드폰 번호를 다 찾고 고등학교, 대학교, 현재까지. 그래서 그걸 다 번호를 찾아서 그 사람들 핸드폰이 어디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사는지 머릿속에 그려놓는 거죠. 위치 추적 걸어놨는데 하나가 어느 순간 딱 10분을 만났다가 떨어지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뭐 보름에 한 번 정도. 무슨 요일. 그럼 규칙성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앞에 가서 잠복을 한다든지. 그래서 맞아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이 사람을 안 만났다. 그럼 그 다음 사람 앞에 이제 특정을 해서 그 다음 주에는 그 사람 앞에 가서 기다리는 거고. 뭐라 그럴까? 끈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예. 이제 집요하게 파헤쳐야 되는 예, 거죠. 계속. 그죠? 예. 수사를 하시다 보면 진짜 긴박한 순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가장 제가 경험으로 가장 긴박한 순간은 조직폭력배 사건, 지금도 좀 기억나는 사건입니다. 이제 살인 사건, 90년대 살인 사건을 이제 저지르고 주범인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무죄를 받고 나머지 분들이 대신 들어가서 이제 형을 살고 있는데 또 이제 땅을 어디 아주 싼 땅을 구입해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 이제 시민들한테서 돈을 한 140억을 갈취를 했어요. 또 사기를. 예. 예. 갈취를 하니까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간 거죠. 수사가 들어갔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이제 발부받아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수사관이 가는데 그 사이에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그때 2차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가 된 거죠. 검찰이 지난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4년 만에 다시 집중적인 조폭 척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잡아야 되는 사람인데 계속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길성 계장 좀 불러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서 기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그 수면 위로 올려서 그 이제 도망자에 대한 걸 파는 거죠. 그리고 뭐 정보원들 만나서 또 추적이 들어가는 거죠. 정보원 이렇게 하면 범죄 도시의 장이수 같은 분들. 중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밀항선 루트 좀 빨리 따와봐. 별명이 애꾸 선장이라고 중국 밀항은 이 양반이 꽉 잡고 있습니다. 장원에서 올라온 놈들인데 독사를 죽이고 조직을 통째로 먹었답니다. 너 확실해? 장난치면 죽어가지고. 이동 거리가 그때 6개월 동안 해서 계속 매주 했으니까 거의 한 10,000km 이상 운전을 했죠. 그리고 정보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듣고 이런 게 거의 한 70, 80명?
이 두목을 검거하는데 이 결정적인 힌트가 좀 뭐였습니까? 결정적인 힌트라 그러면은 그런 조폭들 같은 의리가 좀 중요하니까 의리가 뭔지를 좀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보원들 통해서 이 사람이 예전에 다른 조직원들을 도와준 적이 있는지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도와준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발을 넓힌 거죠. 누가 교도소에 면회왔는지. 그래서 교도소 면회한 것도 이제 청취를 하고 얘가 정말 친한 사이인지 아닌지 모든 걸 다 판 거죠. 이제 처가 사용하는 핸드폰에 대해서 여러 핸드폰을 위치 추적을 걸어놨거든요. 한 10개 정도. 누구 핸드폰을 빌려서라도 여기다 했을 거라는 개연성이 있는 거니까. 실제로 의심스러운 번호들이 여러 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 동네에서 활동하는 번호가 유난히 한 3-4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규칙성을 찾으니까 또 그 2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지는 게. 그 휴대번호가. 예.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달이 됐는데 거진 한 달 동안 이제 만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엉뚱한 정보를 흘리고 역정보라고 하거든요. 역정보를 흘려서 가령 이제 서울로 가는데 부산으로 간다고 소문을 내는 거죠. 정보원들한테. 나 부산으로 누구 잡으러 가니까 연락이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미리 저거. 예, 연락하고 나서 정보가 셀까 봐 혼자 올라가서 사우나에서 이제 검거를 했죠. 이야. 예. 거의 검거하고 보니까 핸드폰이 이제 한 3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규칙성을 없애려고 와이프한테 거는 전화, 어디에다 거는 전화가 다 따로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도 계속 뭐 3개월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그렇게 계속 이동을 하는 거죠. 그때 협박도 받고 많이 그랬죠.